현대주의 사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헤겔에서 나왔고, 젊은 헤겔주의자들은 헤겔의 사상에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도출해서 기독교의 권위를 공격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언제 어떻게 기독교에서 무신론으로 돌아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838년 5월 부친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마르크스가 무신론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함과 비록 고전적인 자유주의 철학에 매료되었지만 루터계 신자로 죽을 때까지 남아있었던 아버지의 영향도 컸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마르크스가 무신론으로 돌아선 것은 부친이 세상을 떠난 1838년 5월부터 1841년 3월 사이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마르크스에게 사상적인, 신앙적인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을 압축하면 짐나지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대학에 진학해서 철학, 특히 고전 철학과 헤겔의 철학에 접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겔의 철학에 깊이 빠져들다 젊은 헤겔리안 철학, 특히 포이에르 바하의 철학 사상에 깊이 매료되면서 무신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포이에르 바하는 신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다 1840년 무신론자 바우르와 함께 헤겔 철학을 편집하면서 사상적인 교리를 서로 나누면서 마르크스는 완전히 무신론자가 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영규입니다. 우리가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 마르크스의 신앙의 여정, 사상의 여정을 동시에 고찰하면서 어떻게 칼 마르크스의 신앙이 변천을 맞았는지, 또 그의 사상이 급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1835년 본대학에 입학한 마르크스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성적이 나빠지자 아버지 하인리 마르크스는 아들 칼 마르크스를 1836년 10월 베를린 대학으로 전학시킵니다. 그해 1836년 여름 칼 마르크스는 제니 폰 베스트팔렌과 약혼합니다. 베를린 대학으로 옮긴 뒤 그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관심사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철학과 법학을 서로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칼 마르크스에게 편지로 답신을 보내던 1837년 11월 마르크스는 청년 헤겔주의자들로 알려진 그룹에 합류합니다. 청년 헤겔주의자는 좌파 헤겔주의자 혹은 헤겔 좌파로도 알려졌습니다. 1831년 헤겔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10년 내에 그의 헤겔의 모호한 유산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일단의 독일 지성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영 헤겔리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주목하는 것은 급진적인 헤겔보다도 더 급진적인 그룹들이 바로 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신론은 당연하고 이들은 기독교는 물론 종교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헤겔의 형이상학에는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정반합으로 대변되는 헤겔의 변증법적 방법을 받아들여서 좌파의 시각으로 기존 사회, 정치, 종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젊은 헤겔주의자들은 헤겔의 사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뽑아냅니다. 역사의 목적과 약속은 자유와 이성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헤겔의 사상입니다. 영 헤겔리안들은 이 시각을 가지고 먼저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시아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급진적인 비판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헤겔이 세계는 이미 본질적으로 완벽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의 사고에
유토피아적 사상을 거부합니다. 헤겔이 1831년 세상을 떠나고 독일 철학자들은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으로 급진 좌파 혹은 젊은 헤겔주의자와 더 보수적인 우파 혹은 구헤겔주의자로 나뉘었습니다. 구헤겔주의자는 역사의 정점에 달했다고 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리고 이것은 프로이센 국가에서 이성과 자유가 최대치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 헤겔주의자들은 헤겔에서 두 가지 사실, 즉 역사를 이끄는 힘, 곧 이상과 자유에 대한 헤겔의 숭배와 그리고 정신이 이성과 자유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하는 그의 사상을 끌어냅니다. 그들은 당시 독일의 종교적인 독단과 정치적인 권위주의를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청년 헤겔주의자들의 최초의 작품은 1835년 데이빗 스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입니다. 종교에 대한 태도에 따라 헤겔 좌파와 헤겔 우파로 나뉩니다. 당시 비렐름 3세 치하 프로시아는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없었지만 계몽된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칼빈주의와 루터교를 강제로 통합하고 캐톨릭 지역의 개신교를 확산시켰는데 청년 헤겔주의자들은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그들의 비판적 에너지를 정치보다 종교에 집중한 것입니다. 젊은 헤겔주의자는 아놀드 루게가 편집한 저널과 그리고 청년 헤겔 운동의 또 다른 핵심 지도자는 가장 반기독교적 팜프렛을 작성한 브루노 바워를 들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희망을 가졌다가 프레드리 4세가 등장했지만 이들은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가 이전에 비해서 더 축소되자 프로이센 국가가 역사의 완성이라고 본 헤겔의 사상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거부하고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일은 바우어와 포예르 바하가 주도한 것입니다. 젊은 헤겔주의자들은 헤겔의 정치 철학 대부분을 버리고 공화주의로 전환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볼 때 당시 프로시아의 모든 법률은 궁극적으로 종교적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런 현상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종교의 철학적인 기반을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젊은 헤겔주의의 핵심 멤버들은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브루노 바우어, 루트비 포에르바하, 그리고 칼 마르크스를 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스는 1835년에 예수의 생애에서 헤겔리안적인 틀에서 복음의 초자연적인 요소와 기독교 교회가 절대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합니다. 스트라우스의 사상은 현대주의의 사상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주의 사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헤겔에서 나왔고 젊은 헤겔주의자들은 헤겔의 사상에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도출해서 기독교의 권위를 공격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스트라우스는 복음서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신화적인 반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볼 때 무한한 이성이나 절대적인 것, 폭넓게는 헤겔의 신개념, 이 유한한 인간 안에 구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은 특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더욱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의 원래 가르침은 서서히 변질되었고 현세의 권력에 대한 반항을 자제하면 내세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빼앗겼다고 본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신화이고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 주장이고 게다가 예수의 가르침마저 왜곡시켰다고 하는 것이 핵심 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루노 바워는 스트라스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야기 전체가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당시 현존하는 어떤 로마 기록에도 나사렛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에 대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바오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존재가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일단 인정합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와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 이런 곳에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고대 거의 모든 저명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른 작품들에도 언급되는데 비단 예수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의 전체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사상이 칼 마르크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하게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은 앞서 언급한 인물보다도 포에르 바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포에르 바하의 에센스 오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종교의 허구성을 지적한 책입니다. 포에르 바하는 이 책에서 신자에게는 환상을 세상에 투사하도록 장려하는 교리가 제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신자들은 기적을 믿고 모든 인간의 결점과 결점을 대조하는 전능하고 전지하며 불멸의 하나님을 상상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약점을 이상화하도록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포에르 바흐의 사상은 후에 칼 마르크스의 종교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을즈가 지적한 대로 젊은 헤겔리안주의자들의 핵심인 헤겔의 정신 개념을 세속화해서 종교적 영교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체인 헤겔의 정신을 인간의 주체로 대체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청년 헤겔주의자들은 종교와 사회에 대한 급진적인 견해로 인해서 대학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바오 자신도 1842년에 교수직에서 해고되었고 마르크스 역시 그런 시각으로 작성한 자신의 박사 논문을 베를린 대학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교수들을 염려해서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교수진들이 그런 사상에 기초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37년 11월 마르크스가 젊은 헤겔주의자들과 합류하면서 더 한층 기존의 사회와 정치 종교를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마르크스는 상당히 무신론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1840년부터 마르크스는 바오와 협력해서 헤겔의 종교 철학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주목하는 것은 바오가 무신론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즈음에 마르크스도 무신론자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841년 3월 마르크스와 바오 둘이 무신론 기록 보관서라고 하는 제목의 저널을 창간할 계획을 세운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저널 제목이 시사하듯 무신론의 기록 보관서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당대 무신론자들의 사상을 저널 형식으로 출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마르크스가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신론 사상을 널리 공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무신론 전사로 바뀐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841년 3월에는 확실히 무신론으로 마르크스가 돌아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들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1841년 완성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민주주의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신학이 철학의 우월한 지혜의 양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시작한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평가를 전문가들이 합니다.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신학보다 철학의 우위를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